부산 바닷가에 자리한 희망 호스피스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간병사 강도윤은 늘 그렇듯 6시 30분에 출근의 복도를 걸으며 각 병실의 상황을 점검했다. 15년 차 베테랑답게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 새 환자 들어온다며? 동료 간병사 민지영이 간호사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응. 특실에 백소연이라고 하던데. 도윤이 답했다. 아, 그 유명한. 지영이 말끝을 흐렸다. 소문 들었어? 이미 세 곳의 호스피스에서 나왔다고. 가족들도 손 놓았다던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렸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과 분노가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게 만드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호스피스에 오는 환자들은 이미 모든 치료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라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9시 특실 앞에 도착한 도윤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예상보다 또렷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이 본 것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50대 후반 여성의 뒷모습이었다. 바닷바람에 살짝 흐트러진 회색 머리카락, 여전히 꼿꼿한 어깨선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돌봄을 담당하게 된 강도윤입니다. 백소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이 있어요. 첫째,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지 마세요. 둘째, 제가 부르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셋째, 그녀가 잠시 멈췄다.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 미리 말해두죠. 알겠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부터 도윤의 하루는 백소연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7시 30분 혈압 체크, 오전 10시 처방약 복용 도움, 정오 식사 보조, 오후 3시 간단한 산책. 다른 환자들도 돌봐야 했지만 백소연의 요구사항이 워낙 까다로워 그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물이 너무 차가워요. 이 베개는 너무 높고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너무 시끄러우니 다시 닫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어지는 요구들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점점 백소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도윤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네요. 수간호사 이설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별난 환자예요.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환자들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반드시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윤 씨, 어느 날 저녁, 백소연이 처음으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다. 앉아서 좀 쉬어가세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요. 명령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단호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도윤은 창가의 의자에 앉았다. 백소연은 침대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참 좋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자랐거든요. 백소연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섬에서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육지와 연결됐지만 그때는 정말 외딴 섬이었어요. 어느 섬인가요? 가덕도. 지금이야 신공항으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가덕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업에 종사했을 때 자주 오갔던 그 섬.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백소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도윤에게만은 유독 다정했다. 그녀는 도윤이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졌고 그의 손길에는 편안하게 몸을 맡겼다.
도윤 씨 손은 참 따뜻해요. 어느 날 혈압을 재며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손 같아요. 도윤은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백소연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섬에서의 생활, 공부를 위해 육지로 나온 것, 사업을 일으킨 과정들. 가족은 없으신가요? 도윤이 물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없어요. 백소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더 외로운가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 백소연은 오직 도윤만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거의 받으려 하지 않았다. 도윤 또한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 주말에도 짧게나마 병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다르게 비쳤다.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는 거 아니야?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도윤이 답했다. 하지만 지영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다. 다른 환자들은 물론 직원들까지도 도윤과 백소연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15년간 모범적이었던 도윤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백소연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야간 간호사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 병원 전체에 또 다른 해석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의 야경이 반짝였다. 도윤은 백소연의 평온한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는 그저 한 사람을 돌보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을 엮고 있었고, 그 실은 40여 년 전 거친 바다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봤어? 어젯밤에 특실에서 간호사실 앞을 지나던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야간 근무를 마친 김 간호사와 아침 근무로 출근한 박 간호사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잡고 있던 거 말이야? 나도 봤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서적 지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도윤 씨, 좋은 아침이에요. 백소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윤을 반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나요? 당신이 있어야 잘 잘 수 있어요. 백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백소연의 점심 식사를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수간호사 이설인이 병실에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강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선 이설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도윤 씨, 백소연 환자와 너무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어요. 한 환자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설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영이 도윤의 옆으로 다가왔다. 도윤아, 솔직히 말해줘. 백소연 환자한테서 뭔가 받는 거 아니야? 뭘 받는다는 거야? 돈 말이야. 요즘 새 핸드폰도 샀고 옷도 새로 입고 예전 같지 않아. 도윤은 어이가 없었다. 새 핸드폰은
2년 할부로 바꾼 것이고 새 옷은 딸이 아르바이트비로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스러워 보일 것 같았다. 지영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조심해.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도윤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동료들이 어색하게 침묵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다.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그의 서비스를 꺼리기 시작했다. 강 씨 말고 다른 분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303호 환자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백소연만은 여전히 도윤을 찾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도윤 씨,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백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백소연이 결연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당신은 저를 살려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틀 후 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도윤의 동생이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수술비 지원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다.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는데 도윤은 동생의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백소연의 도움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형, 혹시 아는 분이?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소식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병원 안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500만 원이나 받았다더라. 그럼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거네. 밤마다 특실에서 뭘 하는 거야? 비자금, 거래가 확실해. 소문은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어떤 사람은 도윤이 환자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수군거렸다. 마침내 원장 박우식이 도윤을 불러들였다. 강 씨, 앉아요. 원장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도윤을 짓눌렀다. 백소연 환자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동생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된 건가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백소연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다. 답하세요. 모릅니다. 박우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씨, 15년간 이 병원에서 성실히 일해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 당신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재단 본부에서 계좌 조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건 엄연한 규정 위반이고 자칫하면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다. 만약 정말로 받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받은 적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동생 수술비는? 저도 모릅니다. 박우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 씨, 당분간 백소연 환자 담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원장님, 도윤이 간절히 말했다.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적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날 오후 도윤은 백소연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무슨 일인가요? 백소연이 불안해했다. 다른 분이 돌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싫어요. 도윤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백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나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건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형, 병원에서 수술비 후원자가 누군지 알려줬어. 응응재단이라는 곳인데.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백소연이 자신의 재단을 통해 도움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봤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의혹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부산 바다의 야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무력감에 빠졌다. 15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한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돌봄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슬펐다. 병원에서는 이미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도윤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배경에는 40여 년 전 가덕도 다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놀라운 운명을. 도윤이 백소연의 담당에서 제외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백소연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식사를 거부하고 처방약 복용을 거절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 보조마저 뿌리쳤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담당을 넘겨받은 이간 병사가 이설인에게 호소했다. 환자분이 완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강도윤 씨를 달라고만 하시나요? 네. 계속 그분만 찾으세요. 다른 건 아예 입에 대려 하지도 않고. 이설이는 골치 아픈 상황에 한숨을 쉬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을 다시 투입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민감했다. 한편 도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환자들조차 그를 피하려 했다. 아빠, 괜찮아? 그날 저녁 대학교 3학년인 딸 주아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평소 밝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걱정이 됐다. 응, 괜찮아. 너 오늘 아르바이트 어땠어? 아빠는 숨기는 게 너무 티나. 주아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삼촌 수술 잘 됐다며? 도윤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다야? 주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환자를 잘 돌봤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고? 복잡한 문제야. 내가 이해하기에는. 아빠, 나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알아. 주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그 환자분 이름이 뭐라고 했어? 백소연. 왜? 주아의 표정이 급변했다. 잠깐. 백소연? 정말 백소연?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주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빠,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꼭 가야 해. 왜? 무슨 일인데? 내일 설명해 줄게. 지금은 너무 놀라서 정리가 안 돼. 다음 날 오후 주아는 아버지를 따라 호스피스에 들어섰다. 평일 오후라 방문객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빠, 병실이 어디야? 특실인데. 주아야, 정말 괜찮겠어? 환자분이 많이 아프셔서. 괜찮아. 오히려 꼭 만나봐야 하는 분이야. 도윤이 백소연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쇠약해진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입니다. 딸과 함께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먼저 들어섰다. 백소연은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흘 만에 본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백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주아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 혹시 백소연 선생님 맞으시죠?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강주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던. 아,
백소연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푸른바다 재단. 그때 그 학생. 도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야? 주아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아빠, 이분이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던 재단의 설립자세요. 푸른바다 재단. 도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장학금? 네.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까지 지원받았어요. 주아가 백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그때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백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간호학과라서 더욱 관심이 갔죠. 간호학과? 도윤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아빠는 내가 교육학과인 줄 알고 있었지. 주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실은 아빠 일을 보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등록금이 부담될 것 같아서 말 못했거든. 도윤은 현실감을 잃었다. 딸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백소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런데 백소연이 도윤을 바라봤다. 이분이 주아 학생의 아버지라고요? 네, 제 아버지예요. 백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우연히. 하지만 병실 밖에서는 이미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간병사들이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봤어? 딸까지 데려왔네. 저게 바로 장학금 받았다는 그 딸이야? 아예 가족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재단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니야?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이제는 도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루된 대규모 사기라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강도윤이 딸 장학금까지 받았다더라. 몇 년 동안 얼마나 받은 거야? 수천만 원은 될걸?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병으로, 딸은 장학금으로 이중으로 받아먹은 거네. 이설이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건 단순한 금품 수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설인이 심각하게 말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우식 원장도 당황했다. 딸까지 연루되었다고? 네. 재단에서 몇 년간 장학금을 받아왔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다시 원장실에 불려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차가웠다. 강 씨, 딸분이 백소연 환자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방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 몇 년간 받았나요? 얼마나 받았나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다고? 박우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기 딸이 장학금 받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윤은 절망스러웠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강 씨, 이건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사기죄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원장님, 정말로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박우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내일부터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주아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빠, 미안해. 주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장학금 받는 것 때문에 아빠가 더 힘들어졌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신기해. 그 선생님이 내가 장학금 받았던 분이라니. 주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 아빠를 특별히 대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15년간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돌봄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늦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도윤 씨인가요? 저는 백소연 환자 담당 변호사 장명우입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이제 법적 문제까지 생긴 것일까? 내일 오전에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백소연이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다. 40여 년 전 그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출근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았다. 변호사 장명호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그를 반겼다. 강도윤 씨시죠? 저는 장명호 변호사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장명호는 도윤을 병원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백소연 고객의 개인 변호사이자 푸른바다 재단의 법률 고문입니다. 도윤은 긴장했다. 이제 정말로 법적 문제가 시작되는 것일까? 고객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 씨와 따님 때문에 일어난 오해들 말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로 장명호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춰 세웠다. 저는 강 씨를 의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고객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도윤은 망설였다. 출근 정지 상태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고객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 씨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도윤은 장명호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복도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백소연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었다. 도윤 씨, 백소연이 돌아서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백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백소연은 도윤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장명호 변호사도 조용히 한쪽의 자리를 잡았다. 도윤 씨, 당신의 성함이 강도윤이라고 했죠? 네.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윤은 잠시 당황했다. 강만식입니다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백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강만식. 역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아시는 건가요? 백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83년 9월 12일. 그날을 기억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초등학교 때였지만 정확한 날짜는 태풍 미라가 남해안을 강타했던 날이에요. 백소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가덕도도 그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백소연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11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그날 아침부터 바람이 이상했어요. 온 섬이 뒤흔들릴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정오쯤부터 본격적인 폭풍이 시작됐어요. 집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이 섬 안쪽까지 밀려 들어왔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지대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몸이 약하셨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에 혼자 어머니를 부축하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백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무거우셨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그분이, 네, 강만식 씨였어요. 당시 25살 정도로 보이던 청년이었죠.
저는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근 어선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백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분이 말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고 고지대로 향했죠. 폭풍우 속에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속에서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회관에 도착하기 직전에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 할머니가 집잔에 깔려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강만식 씨가 저와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는 다시 폭풍 속으로 뛰어가셨어요. 잠깐 기다려라. 금방 올게라고 하시면서 백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분이 김 할머니를 구해내셨어요. 등에 업고 다시 회관으로 오고 계셨는데 그때 거대한 파도가 도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했다. 그 파도에 그분이 백소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김 할머니까지 구해주시고는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가신 거군요. 네, 바로 눈앞에서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장명호 변호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후로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았어요. 그날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백소연이 도윤을 바라봤다. 40년이 넘게 그분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단도 만들었고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아에게도 우연히 지원서를 보니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하다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특히 성이 강 씨라서 도윤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을 만나고 처음에는 그냥 좋은 간병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손길이 그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게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아가 왔을 때 확신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과 표정에서 그분의 모습을 봤거든요. 백소연이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갔다. 도윤 씨, 당신의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김 할머니까지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도윤을 바라봤다. 40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분께 감사를 표할 기회를.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백소연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대신이라도 그분의 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새삼 생생해졌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아버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그래서 주아에게도 장학금을. 그리고 당신 동생 수술비도. 네. 모두 제가 그분께 받은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백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장명호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말이지요. 백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과 주아의 이름으로.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40여 년 전 가덕도 바다에서 일어난 희생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선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분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웅이었어요. 백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분의 아들답게 살고 계세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도윤아. 내가 자랑스럽다. 백소연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출근 정지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40여 년간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오후 장명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 씨,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회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백소연 고객이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발표요? 네.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요. 모든 오해를 풀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박우식 원장을 비롯해 수간호사 이설인, 몇몇 간병사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곧이어 휠체어에 탄 백소연이 장명호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소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식 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백 환자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자리까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백소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장명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푸른바다 재단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백소연 고객은 1985년부터 푸른바다 재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설립 목적은 바다와 관련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것이었죠. 화면이 바뀌며 재단의 연역이 나타났다. 지난 40년간 총 1247가정에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강주아 학생은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이설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백소연이 천천히 대답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녀가 도윤을 바라봤다. 강도윤 씨의 아버지 강만식 씨는 1983년 태풍 미라 당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린 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할머니까지 세 사람을 구하시고는 본인은 바다에 휩쓸려 돌아가셨죠. 백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 넘도록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되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신 그분의 아들인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박우식 원장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아 학생에게 장학금을, 도윤 씨 동생분께는 수술비를 지원한 거였습니다. 그분께 받은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죠. 장명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1983년 9월 12일자 가덕도 태풍 피해 기록입니다. 강만식 씨의 희생에 대한 당시 신문기사도 있고요. 화면에 40년 전 신문기사가 나타났다. 태풍 속 영웅적 구조 활동 중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만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의심의 눈빛들이 놀람과 감동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윤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백소연이 계속 말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 마음대로 한 일이에요. 그분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정말로 네. 도윤 씨는 그저 한 환자를 성심껏 돌봐주셨을 뿐입니다. 백소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시며 단 한 번도 부당한 요구를 하신 적 없고 오히려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셨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도윤 씨가 이런 오해를 받을 줄 몰랐어요. 백소연이 원장을 바라봤다. 원장님, 도윤 씨는 이 병원의 자랑입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박우식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백 환자분, 정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백소연이 장명호에게 눈짓하자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른바다 재단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개편이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등대의 손기금으로요. 백소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만식 씨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등대 같은 분.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처럼요. 장명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새로운 기금의 이사장은 강도윤 씨로. 그리고 강주아 씨가 성인이 되면 공동 이사장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 병원에도 매년 1억 원씩 10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요. 박우식 원장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백소연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제가 받은 생명을 이제 제대로 나누고 싶어요. 이설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도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도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백소연과 단둘이 병실에 있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백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간 마음에 걸렸던 빚을 드디어 갚을 수 있어서. 선생님, 도윤 씨. 백소연이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지가 제 생명을 살렸듯이 당신은 제 마지막을 살려주었어요. 그날 밤 백소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도윤은 다시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요. 정말. 백소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좋은 아들이에요. 백소연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3일 후 백소연의 장례가 치러졌다. 병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 백소연은 1983년 9월 12일 강만식 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감사히 살았다. 이제 그 생명을 다시 나누며 떠나고자 한다. 강도윤 씨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등대의 손이다.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장례 후 일주일, 도윤은 다시 호스피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제 동료들의 시선은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주아가 병원을 찾아왔다. 이제 간호학과 다니는 거 괜찮지?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주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도윤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분명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은 백소연이 있던 특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해요. 도윤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제 이 손은 등대의 손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백소연이 원했던 것처럼. 부산 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40여 년 전 가덕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다. 희생과 은혜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따뜻한 손길이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의 손이. 아버지. 도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다 위로 첫 별이 떠올랐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